중요한 내용은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 직전 챕터에서 지금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냥 스킵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학생이 있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내용이고 피처 셀렉션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번 언급했지만 지금 벌써 이제 11월 중순이 가까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12월 되면 뭐 학기말 시험 보느라고 다들 정신 없으니까 프로젝트가 점수에 상당히 반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전 사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11월 말까지 다 끝내놓지 않으면 12월에 하려고 들면은 날림으로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과목만 들으면 상관없는데 수많은 다른 과목들을 듣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2월에는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걸 아예 가정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 뭐 지금 11월이 지금 얼마 안 남았죠? 한 2, 3주뿐이 안 남았으니까 2, 3주 내에 프로젝트를 다 끝낸다는 마음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완성도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선배 사례를 들어서 조언을 하는 거니까 선배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티처 셀렉션은 사실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이라 몰라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 잠깐 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때 중요하냐면 요즘 뭐 딥러닝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딥러닝,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요즘 딥러닝은 그냥 있는 데이터 다 때려놓고 학습하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이라 좀 이런 필요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필요한 곳이 피처 셀렉션이 파이낸스 쪽, 금융 쪽 관련된 뭐 정보를 다룰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보통 이제 크레딧 스코어링이라고 하는데 신용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에 관련된 주로 이제 개인 정보죠. 개인 정보 관련된 뭐 여러분들 어디 뭐 온라인 가입할 때 보면 개인 정보 동의 항상 하죠. 바로 그 개인 정보 동의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정보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뭐 적게는 뭐 수십 개에서 많게는 한 200개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파이낸스 관련된 정보들이 뭐 여러분들 뭐 이름, 나이, 성별, 뭐 주소, 뭐 뭐 그다음에 뭐 그동안의 연체 기록, 뭐 현재 은행 잔고 뭐 등등등 하면은 뭐 나열하기 힘든 여러 가지 디테일드된 정보까지 다 합치면 수백 가지가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신용 평가를 한다. 신용도 평가를 뭐 1부터 10까지 숫자로 하고 싶다. 근데 아웃풋은 딱 신용 평가만 나오면 되죠. 근데 인풋은 수없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다 때려놓고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모든 정보들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에 꼭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그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들 또는 노이즈를 작용하는 정보들을 다 빼버리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피처 셀렉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크레딧 스코어링을 하는데 뭐 그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신발 사이즈가 얼마냐, 뭐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어디를 여행했느냐 이런 거 뭐 크레딧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거라는 게 거의 아비어스하죠. 그런 정보들은 이제 속아내자라는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보통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집합에서 하나씩 제일 단위 높은 것부터 하나씩 선택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200개 피처 중에 아까 나열한 것 중에 뭐 예를 들면 하나하나 다
상관관계를 또는 뭐 이전에 다른 뭐 학습시킨 모델이 있으면은 그런 모델을 통해서 돌려갖고 상관도가 좀 높은 것들을 소팅을 해서 가장 높은 놈을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빼고 나머지 199개 중에 또 가장 높은 거 하나씩 집어넣고 그래서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뭐 예를 들어 10개 피처만 뽑아내겠다. 그러면 제일 높은 순위부터 하나씩 해서 10개를 뽑아내는 뭐 그런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컴플렉시티는 처음에는 n이 200이라고 그러면 n개에서 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n-1개에서 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n-2개에서 올라야 되고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등차수열의 합이죠. 2의 n 플러스 1이니까 컴플렉시티가 n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너무 단순한 알고리즘이고 이런 방법론은 조금 더 복잡한 알고리즘은 이제 정보 이론에 기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보 이론 강의할 때 많이 예시를 드는 건데 정보 이론은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두 가지 양의 어떤 상관관계를 가장 엄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식과 같고 뭐 이거를 좀 몇몇 그 머신러닝은 이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이걸 뭐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XI는 아까 200개 중에 하나의 어떤 특정한 피처, 뭐 나이, 성별, 뭐 연봉, 뭐 이런 것들, 주소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Y는 이 사람의 신용도. 그래서 신용도하고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거를 찾아내는 그런 최적의 사실은 매트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보 이론에서 잘 알려져 있는 이론이고 그걸 활용해서 이런 피처를 뽑아내는 게 훨씬 더 뭐랄까요 논리적이고 뭐 엄밀한 방법론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안 배운 알고리즘이지만 전통적인 머신러닝 중에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고 특히 설명 가능성이 필요할 때는 굉장히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라고. 그 중에 여러 버전이 있는데 뭐 ID3, C4, 5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런 알고리즘들이 대부분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사용해서 원하는 피처를 각 트리 단에서 뽑아낸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하고 뭐 직접적으로 크게 상관이 없어서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장에 빼먹은 부분들이었고요. 이제 7장 RNN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단 RNN이 이제 점점 이것도 뭐 사양 산업에 속하는 더 이상 안 쓰는 그런 기법이다. 최초에는 굉장히 파퓰러하게 많이 쓰였는데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요즘은 이제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배울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뒷전에 밀려버린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잠깐 언급을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고리즘을 배우는 이유는 이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확률적인 방법론들, 그래피컬 모델이라고 그랬죠.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 PGM이라고 부르는 이런 방법론이 굉장히 파워풀한 테크닉이라서 앞으로 어떤 알고리즘, 어떤 기법들이 나오더라도 항상 필요한 내용이다. 이제 챕터 8,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자연어 처리, NLP라고 하죠, 보통.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이런 확률적인 이론적인 기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학적인 기반, 링귀스틱스적인 기반, 또 다른 것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어떤 딥러닝 알고리즘, 이 세 개의 축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NLP, 현대적인 NLP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축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려면 예를 들면 알고리즘 말고 나는 NLP 다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무리수고 언어학적인 문법적인 구조만 한다고 이게 또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확률적인 이론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실장을 관심 있게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뭐 RNN의 기본적인 바닐라 RNN이라고 부르죠. 기본적인 구조들, 그 다음에 백프랍을 어떻게 하는가를 배웠었고요. 이런 구조였죠. 그리고 이제 이 구조가 사실은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었죠. 자, 이와 같이 아웃풋, 즉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디펜던시가 다 무시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 언어는 이전에 나왔던 단어들에 대한 디펜던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문법적인 구조 때문에 또는 컨텍스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내용상에 앞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으면 뒤에는 반드시 이런 내용이 나온다. 뭐 예를 들어 앞에 어디서 불이 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그 다음 내용이 뭐 어떤 사고가 나거나 불을 끈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문맥적으로. 그런 디펜던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지난 시간에 배운 RNN은 이런 구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언어적인 구조를.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반영을 하려면 그라운드 이전에 나왔던 그라운드를 반영을 해야 된다. 자, 이전에 나왔던 그라운드 반영하는 방법을 티처 폴싱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전의 그라운드를 여기에 반영을 하는데 실제는 사실 바로 히든 벡터에 이렇게 반영을 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 인풋의 한 일부로 다시 반영을 하는 그런 되겠고, 이게 트레이닝 타임하고 이제 테스트 타임이 다르다는 얘기죠. 트레이닝 타임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주어지니까 그라운드 트루스 갖다 쓸 수 있지만 테스트 타임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으니까 그걸 대신하는 프락시 역할을 아웃풋을 가져다 씁니다. 정확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그걸 대체하는 용도로 가져 쓴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부분을 나중에 이제 조금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또는 뭐 디코더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그쪽에서 어떤 구조가 있냐면 앞에서 나왔던 단어를 다음 타임에 인풋으로 다시 집어넣는 이런 구조를 계속 씁니다. 챗GPT가 정확하게 구조가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웃풋이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는, 여기서는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인풋이라고 봐도 됩니다. 리커시브한 구조를 왜 쓰느냐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확률적인 어떤 이론의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아웃풋 시퀀스들, 아웃풋 단어들, Y들 단어 간의 디펜던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게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약간의 응용인데요.
RNN을 가지고 두 가지 RNN을 이어붙여서 보통 이제 NMT라고 부르는 Neural Machine Translation, 언어 번역이죠. 이런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sequence to sequence라고도 부르고, 자, 인풋이 시퀀스로 나가고 들어가고 아웃풋도 시퀀스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인풋도 하나의 문장으로 들어가고 아웃풋도 하나의 문장으로 들어가고. 대표적인 응용은 언어 번역이 되겠습니다. 인풋이 영어가 들어가면 아웃풋은 예를 들면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있고요. 인코더의 인풋에 이제 P 번역문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디코더에서는 번역되는 튀어나오는 구조인데, 요 사이에 연결하는 어떤 컨텍스트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 관계상 생략한 건데,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이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거하고 다른 변종들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퀀스 투 벡터도 있고 벡터 투 시퀀스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면 그걸 그냥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 대표적인 게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라는 그런 NLP의 중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들어가면 이 문장이 긍정적인 뉘앙스냐 부정적인 뉘앙스냐. 사실 이거는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뉴스가 나왔다. 뉴스를 딱 집어넣었을 때 이게 그 회사에 예를 들어 뭐 테슬라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뉴스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냐.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뭐 골드만삭스니 이런 회사들 그냥 사활을 걸고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고요. 불행한 사실은 그 파이낸스 쪽에 있는 실제로 월스트리트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물어보면 굉장히 어드밴스된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데 아무도 뭘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논문으로 발표를 안 하고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시퀀스 벡터가 굉장히 중요한 응용 분야가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벡터 투 시퀀스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벡터로 보고 집어넣으면 그 이미지가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그래서 뭐 원숭이가 사과를 먹고 있다. 뭐 이런 사진을 넣으면은 그런 문장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하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지금 말한 그 구조가 두 개가 결합이 된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퀀스 투 벡터로 이제 어떤 번역을 하려고 하는 문장을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벡터 투 시퀀스로 요약된 문장을 가지고 다시 이제 타겟되는 랭귀지로 번역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그런 구조들이 섞여 있는 구조가 되겠고, 하나 재미난 것은 인코더에서 C라고 하는 이 벡터는 사실은 C의 약자는 이제 컨텍스트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문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장을 요약한다. 라고 마지막 히든 렉을 뽑아내는 그런 구조라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 투 시퀀스는 컨텍스트 벡터에서 이게 히든 벡터에 처음으로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티처 포싱에서 얘기했던 리커시브한 그런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타임하고 사실 테스트 타임이 살짝 다른데, 트레이닝 타임에서는 데이터셋이 페어로 주어집니다. 즉 I am a boy고 뭐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페어로 주어지는 거고, 테스트 타임에서는 그냥 I am a boy만 주어지는 거죠.
트레이닝 타임엔 전체 문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집어넣으면 되고, 테스트 타임 타겟되는 놈이 아직 없죠. 그래서 하나씩 나올 때마다 아웃풋이 나오면 그걸 다시 여기다 인풋으로 넣어놓고 다시 위에 컨텍스트 참조해서 컨텍스트와 이전 단어를 참조해서 다음 단어를 뽑아내고 그런 구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림 하나가 설명할 게 많네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확률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가 뭘 학습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전히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프린시플입니다. 어떤 라이클리우드냐? 요 확률을 최대화시키는, 즉 인풋 문장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 문장의 확률을 최대화시키는 요 키의 파라메타가 세타가 있는데 그 세타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 세타는 어디 있느냐? 인코더의 파라메타, 디코더의 파라메타 다 합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웃풋 와이드의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디코더에서는 리커시브한 구조를 쓸 수밖에 없다. 즉 이전에 나왔던 아웃풋을 왜 다시 인풋을 집어넣느냐? 그걸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확률 이론적으로 방법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확률적인 관점에서 그래픽화란 모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플레인 RNN 또는 뭐 바닐라 RNN이라고 부르는 이런 구조를 배웠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해보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우리가 4장에서 다뤘던 그 학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 즉 그레디언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또 시간 축상에서는 굉장히 딥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좀 몇 레이어 지나가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그 포워드 밸류들이 세츄레이션 되거나 제로로 콜렉트 되거나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백프랍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또 좀 추가적인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4장에서 배웠던 학습이 잘 안 일어나는 이유 플러스 또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공부를 하겠고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실용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실용화하려면 두 가지 조금 어드밴스드 버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 첫 번째 어드밴스드 버전이 LSTM이라고 많이 부르죠. 롱 숏텀 메모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직관적으로 뭐 학습이 잘 안 일어나는 거 이미 우리가 4장쯤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포워드 패스가 뭐 제로 콜렉트 되는 그 현상은 거의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시간적으로 펼쳐놨지만 계속 이렇게 재기적으로 약간 계속 돌아가는 점화식처럼 돌아가는 구조인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구조를 갖냐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히든 벡터 부분이 계속 어떤 행렬로 계속 곱해지는 구조로 결국은 행렬 곱하기 벡터 거기다 다시 또 행렬 곱하고 행렬이 계속 곱해지는 즉 행렬이 약간 등비수열 같은 등비수열의 공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행렬이 발산을 안 하려면 등비수열이 발산을 안 하려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시기고가 있죠. 우리 학생 등비수열에서 예? 아니 그냥 등비수열만 스칼라만 얘기한다고. 예? 1보다 작은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예? 그렇죠? 0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등비가 1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비가 1보다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렇죠. 무한대로 발산해 버립니다. 또는 뭐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 LSTM의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주 이거는 뭐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RNN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 LSTM이든 뭐 다음 GRU든 근본적인 문제는 100% 해결을 안 된 상태입니다. 약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게 결국은 점화식 구조고 계속 뭐가 곱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등비수열하고 완전 동일한 구조입니다.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등비 값이 절대값이 1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실은 절대값이 아니고 포지티브 1이어야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1이면 다이브 뭐라고 그러죠?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여기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비의 역할을 하는 놈이 뭐냐면은 바로 이 행렬 W가 되겠습니다. 계속 곱해지는. 그래서 고등한 선형대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W의 아이겐밸류들 또는 싱귤러 밸류들이 절대값이 1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리스트릭션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실제로 돌려보면. 그렇기 때문에 발산하거나 0으로 클래스 돼버리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거를 약간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이 LSTM이라는 방법론인데 이게 이제 기존의 플레인 바닐라 RNN입니다. 이게 히든 벡터고 인풋이고 자, 히든 벡터의 W가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 여기 어떤 행렬이 곱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X의 U라는 행렬이 곱해져서 더해지고 마이너스 텀 있고 하이퍼 탄젠트 통과하고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굉장히 단순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보죠. 그래서 뭐 식으로 소개하겠지만 세 가지의 스위치를 집어넣습니다. 터겟 스위치 또는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인풋 스위치, 그다음에 아웃풋 스위치. 그리고 이게 H라는 히든 벡터뿐만 아니라 또 스테이트라는 셀 스테이트라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변수를 하나 도입을 합니다. 변수 벡터를. 그래서 요놈이 하는 짓은 여기 시그마가 시그모이드 펑션입니다. 0에서 1 사이에 컨티뉴어스한 밸류를 갖는. 그래서 지금 평균 용어를 지금 스위치라고 얘기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컨티뉴어스한 스위치. 정확하게 0, 1 이런 스위치가 아니고 0에서 1 사이에 그냥 아무나 어떤 값도 가질 수 있는 컨티뉴어스한 그런 값을 갖는 그런 펑션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게이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아웃풋이 0이 나오면 이걸 꺼버리는 거고 곱해지니까 1이면 통과시키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0이면 꺼버리니까 이전에 있는 정보를 끄는 것은 결국은 잊어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forget gate라고 하고요. 자, 이게 인풋 게이트인 이유는 인풋 X가 이렇게 들어와서 일로 올라가는데 그 인풋이 요 셀 스테이트에 반영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이걸 인풋 게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을 아웃풋 게이트라고 하는 이유는 요 셀 스테이트를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켜서 이제 아웃풋 히든 벡터로 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주는 게이트. 이게 이제 아웃풋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이제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좀 이따 얘기하고, 더 중요한 점은 이게 왜 방금 전에 얘기했던 RNN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줄 것이냐, 관점에서 보면 좋습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놈이 하는 짓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지만 지난 10년간 중요한 혁신이 있었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혁신이 뭐였을까요? 여기 마스크 쓴 학생 기억나나요? CNN 설명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스킵 커넥션이었죠. 바로 스킵 커넥션이 여기에 도입이 되죠. 어디 스킵 커넥션이 있나요? 라고 의아해할 수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플러스 사인이 있는 곳에 항상 스킵 커넥션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플러스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자, 이게 그냥 별거 없이 그냥 무심하게 들어온 것 같지만 저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레디언트 백 프로퍼게이션을 하려면 무조건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자, 여기에 플러스가 없었으면 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그대로.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가 아무 제한 없이 그냥 바로바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전 타임으로 넘어가고 이전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또 다시 넘어가고.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앞단으로 잘 절대안되게 하는 스킵 커넥션 한다. 즉 백 프로퍼게이션 하이웨이 같은 거죠. 약간 고속도로, 여러분들이 경부고속도로 타면 그거 뭐죠? 버스만 가게 하는 차선 뭐라고 부르죠? 운전할 줄 아는 사람 뭐라고 부르나요? 예, 버스 전용 전용 차로인가요? 차선이 바로 이 스킵 커넥션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그레디언트가 앞으로 잘 전달되게 해주는 그런 뭐랄까요, 변화를 줬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라는 얘기죠. 테크닉. 사실은 뭐 이렇게 복잡한데 이거 사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뭐 저런 게 있나 보다라고 보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플러스 사인.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플러스가 정말로 중요하다. 딥러닝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왔던 가 있었죠. forget, input, output 게이트가 시그모이드로 이루어지고, 이 게이트들은 다 히든 벡터 H하고 그 다음에 인풋 X, H에는 W라는 매트릭스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X에는 U라는 매트릭스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텀 있고, 항상 이런 구조입니다. 바이어스 텀, UX, W, H. 그래서 forget, input, output 다 똑같은 구조고요. 파라미터는 다 다릅니다. 쉐어링 파라미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셀 스테이트, 즉 제일 위에 지나가는 이 선이 S 또는 C라고 부르는 셀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놈이 이전 거를 기억할 거냐 말 거냐, forget 게이트가 곱해지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non forget 게이트입니다. 왜냐하면 forget 게이트가 1이면 잃어버리지 않는 거고 0이면 잊어버리는 거니까 말 뜻대로 해석하려면 non forget 게이트 이름을 붙여야 됐었는데, 어쨌든 뭐 편의상 이름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요게 인풋 게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인풋이 반영될 거냐 말 거냐 거고, 요 인풋은 시그모이드 쓸 때도 있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하이퍼 탄젠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아웃풋은 액티베이션 하이퍼 탄젠트 쓰고 센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히든 벡터로 매핑을 하고 아웃풋 게이트가 곱해진다. 자,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대로 그냥 수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1대1 매칭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쓰니까 아무도 안 쓰면 너무 위험한 말이고 아주 옛날 AI 모델들만 쓰고 요즘 대세에서 완전히 이제 천박 신세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의 몰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근데 중요한 것은 스킵 커넥션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뭐 여담으로 이 LSTM이 나온 지가 사실 뭐 한 십몇 년 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새로운 테크닉인데 이게 벌써 올드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 분야가 얼마큼 빨리 변화지는지 여러분들이 체감을 할 수가 있고 다음 챕터에서도 무지막지한 속도로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2년 전에 강의했던 내용들이 너무 올드해져서 이미 아무도 안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몇몇 내용들은 막 스킵하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나 툴들이 너무 잘 나와 있다라는 게 하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몰려 있다는 얘기죠. 학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더스트리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쪽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발전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빠르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근데 LSTM이 좀 구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약간 불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전에 히든 벡터가 딱 하나만 있었는데 이 LSTM은 히든 벡터 역할을 하는 놈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H라는 놈하고 S라는 셀 스테이트라는. 그래서 저게 약간 존재다라는 점을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해서 그럼 저거 그냥 하나로 합치면 어떻겠냐. 그래서 나온 것이 GRU라는 거고요. 이제 한국분입니다. NIU의 조경현 교수라는 분이 만든 건데 자, 셀 스테이트 사라지고 히든 벡터 딱 하나만 있죠. 그리고 게이트 수도 3개가 있었는데 2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포겟 게이트 역할을 하는 이제 R로 대체하고 보통 리셋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셋 게이트가 하는 역할은 이전 히든 벡터를 제로로 만들 거냐 그대로 킵할 거냐를 결정해줘요. 근데 이게 0, 1 뭐 이렇게 하드하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0에서 1 사이의 실수 값으로 컨티니어스하게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하고 아웃풋 게이트를 하나로 합쳐서 이거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그냥 믹스처 게이트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믹싱을 하기 때문에 G라는 값을 게이트로 하나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 끝에 2식만 보면 되는데 히든 벡터는 믹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내분점 구하듯이 Z라는 어떤 파라미터로 1-Z, Z로 현재 인풋으로 업데이트 할 것이냐 Z라는 웨이트로 아니면 1-Z라는 웨이트로 이전 거를 킵할 거냐. 그래서 GC 1이면 현재 걸 다 쓴다는 얘기고 GC 0이면 현재 들어온 인풋은 무시하고 과거 것만 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적절한 값을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믹스처 게이트라고 제 나름대로 불러봤고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벡터의 후보 아직 최종 히든 벡터가 된 건 아닙니다. 히든 벡터의 후보를 H 틸다라고 부르면 액티베이션 펑션 있고 W 당연히 곱해지고 여기 이제 포겟 게이트에 해당하는 리셋 게이트가 히든 벡터에 곱해지고 인풋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이 노테이션이 뭐냐면 요 히든
벡터, 칼럼 벡터를 보고 그 밑에다가 인풋 벡터를 또 갖다 이렇게 컨캣 한다 그러죠. 두 벡터를 위아래로 이어붙인 구조를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WR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구조입니다. WR이라는 구조는 WRH라는 블락 벡터가 있고 WRX라는 블락 벡터가 있고 여기는 큰 0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H T-1 벡터 HXT 벡터 컨캣을 해서 집에 가서 이거 한번 연산해보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설명을 안 해도 되는 내용인데 그냥 하시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를 그냥 한 줄로 간략하게 쓰기 위해서 이런 노테이션을 썼다. 즉, 두 개의 WR이 있어야 되는데 요놈하고 요놈 그거를 그냥 하나로 요약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리셋 게이트는 포겟 게이트 역할을 하고 요거는 H, 요거는 X고 각 게이트들은 인풋이 아까 LSTM하고 마찬가지로 H하고 X가 다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셋이 1이면 그대로 전달되고 리셋이 0이면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이 믹스처 게이트는 여기는 (1-G) 여기는 G시 곱해져서 아까 요 마지막 식을 요 두 개의 패스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믹스처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가는 거고 요 플러스는 요 플러스에 해당된다. 되겠죠? 자, 이 구조도 사실 수식 별로 안 중요합니다. 뭐 이거 요즘은 아무도 안 쓰니까. 아주 올드한 모델들 말고는 거의 안 씁니다. 10년 된 모델 아니면. 네, 여러분들이 하나는 기억해둬야 될 게 이 GRU라는 게 왜 좋았는가, 왜 그 당시에 파퓰러해졌는가를 생각해보면 LSTM하고 이유가 똑같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LSTM이 파퓰러해진 이유가? 여기 학생? 방금 설명했죠? 스키 커넥션이죠? 스키 커넥션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예, 이거 대답 못하면 수업 안 된 거죠? 여기 플러스가 있죠? 자, 요게 스키 커넥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그레이디언트가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데, 자, 저쪽 단에서 이쪽으로 전달되겠죠? 이게 플러스가 없었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전달이 될 텐데, 뭐 곱하기였으면 뭐가 곱해지고 뭐 그러다 보면 사라지고 뭐 그냥 속된 말로 난리 부르스를 칠 텐데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 변화 없이 바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단에 있던 그레디언트가 여기 계속 전달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뭐 살짝 반대께 곱해져서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스키 커넥션이 여기서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미난 사실은 LSTM이나 GRU 나올 때 이게 사실은 레즈넷 나오기 전입니다. 얘네들이 뭔가 발명된 게. 이 두 알고리즘이 왜 성능이 잘 나오는지 사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나중에 레즈넷이 나온 다음에 그 관점에서 스키 커넥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성능이 잘 나오는 게 아주 쉽게 설명이 되죠. 그레디언트가 쉽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 4장에서 백프랍의 기본 룰이 얼마큼 파워풀한가를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등비수열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를 보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백프랍을 한번 다시 리비짓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H가 업데이트 되는 게 중요한데, H 업데이트, 파라메터 업데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파라메터가 W죠. 이런 거고, 자, H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항이 아주 중요한데요. 중간 항은 좀 일단 무시하고, 이거는 액티베이션 펑션 관련된 내용이니까, 일단 1이라고 무시해버리고, 또는 아이덴티티라고. 자, 이게 다음 단계에서 오는 백프랍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쪽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뭐가 곱해지고 있느냐? W 행렬의 트랜스포즈가 곱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한 타임 전달될 때 W 트랜스포즈가 곱해진다는 얘기죠. 또 한 타임 더 거슬러 간다 그러면 W 트랜스포즈가 또 한 번 곱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W 트랜스포즈의 제곱. N 타임 백프랍이 전달되면은 W 트랜스포즈의 N이 된다는 얘기죠. 즉, 이 W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등비수열의 등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게 아주 운이 나쁘게도 N이 크면은 한 100 정도까지 전달됩니다. 챗GPT 같으면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죠. 8,000 막 3만 입니다. 등비수열 한 3만 번 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0.999를 3만 번 곱해도 거의 0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아주 센시티브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1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레디언트가. 그래서 모든 RNN의 근본적인 한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한 거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전의 H하고 현재 H를 연결해 주는 게 W죠. 정확하게 W 트랜스포즈입니다. W 트랜스포즈가 여기 곱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하고 이전 단계로 연결되는 그레디언트 간의 비율. 사실 이걸 등비수열로 본 거죠. 등비수열의 현재 항하고 이전 항하고의 차이. 그 차이는 등비에 해당하는 W 트랜스포즈가 나온다는 얘기고, W 트랜스포즈의 선형대수적인 관점에서는 선형대수 지식이 좀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 아이겐 밸류들이 절대값이 저기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절대값이 등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등비의 역할을 공비라 그러나요? 네. 공비의 역할이 거의 1에 가깝지 않으면 n이 커지면은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1에 가깝게 우리가 뭐 다른 목적이었지만 레귤러라이제이션 할 때 로스 텀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썼었죠. 자, 여기서는 그레디언트를 1에 가깝게 만드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이런 거를 여기다 어떤 상수를 곱해서 로스 펑션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W라는 행렬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이겐 밸류 또는 싱귤러 밸류들이 정확하게 하면 싱귤러 밸류가 맞네요. 정방 행렬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싱귤러 밸류들이 거의 1에 가깝도록 유지되는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인포스를 할 수가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거 아무리 넣어봐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RNN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지만 성능을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는 학습이 제대로 안 일어나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구조 자체가 잘못된 놈들은
빨리 버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LSTM, GRU, RNN에서 미련을 빨리 버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 어떤 새로운 방법론을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고, 놀랍게도 그 새로운 방법론이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트랜스포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다루는 것은 이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아예 원천적으로 제거해버린 트랜스포머 구조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퀀스를 모델링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7장부터 배우는 거고, 시퀀스 모델링의 가장 대표적인 응용이 NLP죠. 자연어 처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엄청나게 중요한 응용을 갖죠. 왜냐하면 모든 직장인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서류 처리 업무죠.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사실이긴 한데, 앞으로 상당히 많은 사무직 하는 관련된 업종이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사실 조만간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결국 문서 작성이죠. 근데 문서 작성 변호사들이 쓰는 것보다 챗GPT가 사실 더 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엄청난 임팩트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NLP를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로 나눠서 일단 NLP의 그 펀더멘탈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다뤄보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초 지식들, 그 다음에 파트 1에서는 이제 기초 지식을 우리가 좀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파트 2에서는 요즘 핫토픽이죠. LLM들이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스크에 모디파이를 해서 쓸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장을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NLP 분야는 세 가지 축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그 확률 그래프 이론적인 방법론,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언어학적인 링귀스틱적인 방법론, 약간 문과적인 내용들이죠. 사실 NLP 쪽은 문과적인 내용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적인,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기반의 어떤 알고리즘.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공대니까 우리는 알고리즘에다 관심이 많으니까 트랜스포머가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왜 얘가 성능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다운스트림 타스크라고 하는데 다른 이런 응용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좀 파트 1에서 기본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조금 시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 학기 강의에 이제 7장까지는 상당히 조금 우리가 로우 레벨의 디테일을 많이 봤는데, 뭐 백프랍이 어떻게 일어나고, 뭐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되고, 뭐 수식이나 이론이 많이 등장했죠. 8장부터는 조금 더 하이 레벨의 콘셉츄얼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개념적인 내용이 많아지고, 어떤 수식이나 이론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진다. 그렇다고 이게 덜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워낙 임팩트가 큰 분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다른 방법론으로 8장 이후의 내용들을 어프로치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이 레벨의 응용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로우 레벨 툴로 들여다보면은 약간 이런 거죠. 우리는 숲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나무를 보는 툴들만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LP는 기본적으로 응용이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하이 레벨 컨셉 위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기본적인 두 가지 사항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방법론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베딩이라는 방법론. 단어를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근본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쓰려고 하는 툴, 트랜스포머 같은 거, 기본적으로 딥러닝 모델이죠. 이 딥러닝 모델들은 숫자뿐이 못 다룹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컴퓨테이셔널 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풋이 숫자로 들어와야 스칼라든 벡터든 간에 이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덧셈 뺄셈뿐이 못하니까 트랜스포머가 하는 짓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다루려는 데이터들은 텍스트죠. NLP는 텍스트는 사실은 숫자하고는 다른 어떤 엔티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숫자하고 다르고 이놈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장처럼 여러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는 순서가 지어져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상에서 일단 시간축 상에서 어떤 문장을 어떤 식으로 자를 건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토크나이제이션. 가장 나이브한 어프로치는 시퀀스 상에서 보통 키보드라고 하죠. 키보드, 아스키 코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 키보드 있네요. 저기 키보드 한번 들어볼래요? 학생들 보이겠죠? 이게 아스키 캐릭터로 돼 있고, 여기 키보드에 보통 몇 개가 있죠? 256개였나? 헷갈리네. 야, 100 몇 개였는데. 아스키 캐릭터가. 하여튼 100 몇 개의 캐릭터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이브한 방법은 키보드에 있는 각 키에 해당하는 캐릭터 단위로 자를 수가 있겠죠. 그게 나이브한 방법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또 다른 방법은 그거보다 약간 조금 큰 스케일로 단어 단위로도 자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I am a boy 하면 I 따로, am 따로, 따로, boy 따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죠? 다루는 단위가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보량이 많아지고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디멘전이 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스키 캐릭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하나의 키보드가 8빗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8빗이면 256 케이스를 다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한 106개 정도 캐릭터뿐이 없을 테니까 충분히 핸들링 가능한데 단어로 따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많아진 거죠. 콤비네이션이.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 토크나이제이션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란 얘기입니다. 어떤 단위로 우리가 언어를 처리할 거냐 생각해보면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천천히 되어왔는데 이제 최근에는 하나로 좀 머지돼가고 느낌이 보고, 그리고 재미난 거는 또 한국어를 다룰 때랑 영어를 다룰 때랑 또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을 할 때랑 또 문서 처리를 할 때랑 또 살짝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같은 게 제일 골칫덩어리인데 한국어의 발음을 할 때 그
음소라 그래야 되나? 실러블은 하나의 캐릭터로 구성이 안 됩니다. 대체로 한 두세 개의 캐릭터로. 그러니까 뭐, 하면은, 이응, 기억. 세 개의 캐릭터가 들어가죠. 이와 같이. 네. 이게 음성하고 문자냐에 또 달라지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다. 라는 걸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시퀀스 단위를 어떤 식으로 잘라서 처리할 거냐, 그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게 해결이 되더라도, 이제 각 그 달라진 단위를 토큰이라고 합니다. 챗 GPT 써본 사람들은, 챗 GPT 써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쓴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보면 거기에 유료 서비스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기 그 유료 서비스를 어떻게 차지하죠? 무슨 단위로 돈을 받죠?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비즈니스 같은 데서 뭐 많이 쓰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돈을 내는지 혹시 무슨 단위로 차지한다고 거기 안 나오나요? 그렇죠. 토큰 단위로 하죠. 그래서 바로 그 토큰 개념입니다. 그 토큰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토큰이 중요한 거죠. 이거를 너무 많이 쓰면 돈을 많이 내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토큰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할 건가? 이게 또 다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토큰들은 기본적으로 처음 자를 때는 원합 벡터입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토큰이 예를 들어 가능한 토큰이 한 2만 개다. 그러면 원합 벡터니까 이게 2만 디멘전의 벡터를 갖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근데 2만 디멘전의 벡터를 계속 처리한다는 게 사실은 컴퓨테이셔널하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만 디멘전의 벡터를 이렇게 좀 낮은 디멘전으로 축약을 시켜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원합 벡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합을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죠. 원합을 포기하는 순간 디멘전을 줄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디멘전을 줄이는 방법론 각 토큰별로 그것을 이제 인베딩 또는 워드 인베딩 또는 인베딩 부른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계속 변천을 해왔고 최근 뭐 2, 3년 사이에도 급격히 발전해서 2년 전에 썼던 기술들 더 이상 안 쓰는 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NLP가 어떤 분야다, 뭐 언어를 처리하는 분야다, 뭐 이런 정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챕터 7장에서 우리가 한번 언급했듯이 이 시퀀스 모델링을 그냥 수학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모든 NLP 태스크를 수학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간단하게 next word predic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나왔던 모든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를 알아맞히는 거, 확률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엄청난 성능을 내고 있는 챗 GPT가 뭐가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인 걸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딱 요것만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도 과장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도 디스카운트한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요 계산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조금만 계산해도 왜 성능이 잘 나오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차근차근 한번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난 챕터에서 나왔던 RNN 구조로 뭔가 처리하는 과정을 하고 자, 그래서 텍스트는 토커나이즈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토커나이제이션의 관점에서 토커나이제이션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캐릭터 단위로 하는 방법. 아까 설명했었죠. 이놈의 단점은 너무 작게 단위를 쪼개다 보니까 어떤 긴 문장이 있으면, 긴 텍스트가 있으면 어떤 책에 몇 페이지를 한꺼번에 때려놨다 보면 토큰이 너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LLM, 특히 챗GPT 같은 데서 처리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나왔던 어떤 토큰들을 들여다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존의 챗GPT가 길어봐야 한 8,000단어, 8,000 토큰, 큰 건 한 3만 토큰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이전 거는 이제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단어 단위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캐릭터 단위로 하면 이제 딕셔너리라고 하죠. 캐릭터 간의 집합, 가능한 모든 캐릭터의 집합, 많아봐야 한 100몇십 개고, 단어 단위로 하면 우리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들, 적게는 한 5,000개, 많으면 한 2만 개 정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룰 베이스인데 이건 거의 안 쓰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캐릭터 단위도 아니고 워드 단위도 아닌 그 중간, 즉 단어를 쪼개서 쓰는 그런 어프로치 있습니다. 단어를 쪼갠 걸 서브워드라고 합니다. 서브워드를 쪼개는 형태로 현재 대부분의 LLM들이, 라마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우는 아주 굉장히 간단한 바이페어 인코딩이라는 방법만 약간의 베리에이션들이 있는데 기본 아이디어나 알고리즘이 동일합니다. 그런 방법론으로 됩니다. 그래서 서브워드 개념 뭐냐면, 이런 단어가 있으면, q-ist가 있으면 q하고 es하고 t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각각을 서로 다른 단어로 취급하는 방법이다. unfriendly도 unfriendly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장점이 있느냐? 사실 이게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단어 단위로 해도 되긴 하는데, 단어 단위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보통 레어 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행어, 신조어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신조어 많이 만들죠.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없던 단어들이 이제 유행어처럼 번지기 시작하면, 원래 이 NLP 자체 메모리에 저장해 놓은 그 단어 리스트 없으면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보통 이제 unknown이라고 하나의 그냥 벡터로 처리를 해버리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신조어라든가 거의 안 쓰는 단어들, 이런 거를 처리할 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브워드로 처리하게 되면 그 신조어들이라는 게 대체로 기존에 있던 단어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부분적인 서브워드를 조합을 해서 신조어를 처리할 수 있어서 대부분 그런 처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잘 안 쓰이는 단어들도 이렇게 쪼개서 처리하면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워드로 처리하는 가장 파퓰러한 알고리즘이 바이페어 인코딩, 유니그램, 디센텐스 피스가 있는데 BP가 거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브워드도 여러 가지로 쪼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여기 예시처럼 이런 얘기고요. 자, BP 알고리즘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저장해 놓은 단어 리스트의 딕셔너리라고 부릅니다. 딕셔너리에서 없는 단어들, 요거는 이제 out of vocabulary라고, OOB라고 하고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제안이 됐다라는 얘기고,
이 알고리즘은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캐릭터 단위로 시작을 해서 자주 등장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조합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각 캐릭터 단위로 그러니까 알파벳 단위로 쭉 딕셔너리를 만든 다음에 그 중에 자주 등장하는 알파벳들의 페어를 찾아갖고 그거를 새로운 단어로 집어넣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단어를 자주 등장하는 걸 그 다음 걸 또 찾아서 또 집어넣고 해서 계속 단어를 여기서 단어라는 건 서브워드를 말합니다. 서브워드를 추가해 나가는 그런 알고리즘. 그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조금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예시를 들면 설명이 쉬워지는데, 자, 어떤 이 알고리즘도 뭔가 그 딕셔너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약간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 비슷합니다. 그죠? 머신러닝은 아니지만. 그래서 데이터셋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라고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셋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어떤 코퍼스라 그래서 어떤 문장들을 잔뜩 모아놓은 거, 뭐 책들을 PDF로 해서 뭐 잔뜩 모아놨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데이터셋, 컬렉션 오브 센텐스들을 코퍼스라고 부르고요. 그 코퍼스들에 나오는 단어들의 그 카운트, 히스토그램을 각 단어별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쭉 뭐랄까요, 데이터베이스처럼 저장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단어가 사실은 거의 뭐 수만 개 되겠지만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4개의 단어만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 collection of sentence에서 이 4개의 단어들이 나온 빈도수를 옆에 이렇게 적어본 겁니다. 5, 2, 6, 3. 요놈은 5번 나왔고, 요놈은 2번 나왔고, 요놈은 6번 나왔고, 요놈은 3번 나왔고. 뭐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셋이 두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실제 데이터셋은 훨씬 크고 복잡하겠지만. 일단, 이니셜 컨디션은 시작할 때는 이 각 단어들에 쓰였던 모든 캐릭터들을 다 모읍니다. 쭉 모으면 L, W, E, R, 뭐 S, T, I, W, I, 그렇죠? B, 이렇게. N도 있네. 네. 그래서 각 캐릭터를 다 모아보면 이렇게 캐릭터. 요게 이제 처음 이니셜 컨디션. 요게 이제 처음 시작 컨디션이고, 저걸 계속 변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 중에 이게 11개가 있는데 저 11개 중에 2개 콤비네이션, 즉 11 choose 2. 그래서 55개 페어가 나올 텐데 그 55개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이 데이터셋에서 놈을 하나 찾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걸 찾았더니 여기서 눈으로 어비어스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ES라는 페어가 가장 많습니다. 총 9번 등장하죠. 6번 여기, 6번, 3번. 그래서 ES라는 캐릭터의 페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니까 그거를 서브워드로 처음 넣자. 약간 그리디 알고리즘하고 비슷합니다. 가장 높은 놈부터 하나씩 넣는. 앞에 거에 캐릭터 알파벳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ES를 추가하자는 얘기고. 자, 요게 그럼 이제 첫 번째 이터레이션의 딕셔너리가 되는 거죠. ES가 포함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콤비네이션 중에 또 가장 많이 등장한 ES도 하나의 단어로 봐서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또 콤비네이션을 봤더니 EST가 역시 또 9번 나오니까 EST를 또 하나로 추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서브워드가 EST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EST가 들어가는 순간 이전에 있었던
여기에 있는 단어 리스트 중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놈들은 제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EST가 들어가면서 ES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죠. 이렇게 작은 데이터셋은 필요 없어지지만 큰 데이터셋은 여전히 필요할 겁니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이런 경우 ES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큰 게 들어가고 작은 건 없애버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3개짜리 단어 들어가고 뭐 4개짜리 단어 들어가고 데이터가 5개짜리 단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추가를 하다 보면 추가할 때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단어들이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큰 서버에 포함되어 버려서.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계속 단어 개수가 많아지다가 점점점 이제 필요 없는 놈들은 줄어 빠지니까 전체 단어 수가 줄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어 수가 쭉쭉 올라가다가 어느 단계에 넘어가면 뭐 줄어드는 이런 비해결을 보인다. 그래서 어쨌든 바이페어 인코딩은 이런 식으로 해서 캐릭터 단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계속 조합을 해나가는 그런 구조로 쓰이고 있고 현재 뭐 챗GPT라든가 뭐 라마라든가 뭐 대부분의 그 지금 LLM들이 이 토커나이제이션은 바로 이 알고리즘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 약간의 뭐 그 머징하는 데 있어서 약간 뭐 살짝 다른 베리에이션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페어 인코딩이 토커나이제이션의 뭐 대세이자 뭐 1등 뭐 주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